10강 정의와 공동선에서는요, 정치의 자유주의적 중립을 옹호하는 주장과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하고 도덕과 종교 문제에 더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주장하는 공동선의 정치를 대비시키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시민의식, 희생봉사, 두 번째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 세 번째는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네 번째는 도덕적인 참여 정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 철학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양대 정당도 중립을 주장했는데요. 공화당은 경제 정책에서, 민주당은 사회 문화적 주제에서 중립을 들먹입니다. 공화당은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공적인 목적을 내세워 납세자의 돈을 쓰거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없는 국가가 정한 공동선을 강요하는 행동으로 봅니다. 한편 민주당은 자유시장에서는 여러 목적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부가 경제에 보다 크게 개입하는 수단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주제에서는 이들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성적인 문제나 출산 결정에서 도덕을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낙태나 동성애처럼 도덕적 논란이 되는 문제에 제한을 가하기보다는 중립을 지켜서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1971년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자유주의적 중립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 이론의 바탕이 되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아라는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할 뿐 아니라 도덕과 종교 문제에 더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가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쟁 없이 동성 결혼을 공인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근거로 개인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 관계를 용납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신의 결혼 파트너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동성 결혼을 공인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과 선택의 자유라는 논리는 동성결혼 권리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자발적이고 사적인 관계의 도덕적 가치에 진정으로 중립을 지킨다면 국가는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일로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한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국가가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의 선택을 무엇이든 존중하고자 한다면 어떤 결혼이든 그것을 승인하는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동성결혼 논쟁의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결합이 공동체로부터 영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문제는 공직과 영예의 공정한 배분이며 이는 또한 사회적 승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영예로운 제도라면 어떤 미덕에 영예를 수여하는 것일까요? 이는 곧 사회제도로서 결혼의 목적, 즉 텔로스를 묻는 질문입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의 1차 목적이 출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본질은 출산이 아니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두 사람 사이의 독점적인 사랑의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비차별과 선택의 자유에 기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도덕적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좋은 삶에 대해 대립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하게 될 가상의 선택, 즉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 번째 방식을 선호합니다.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선을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척도로 환산해 획일화하여 그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유이론은 권리를 중요시하며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권리가 공리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몇몇 권리들은 기본적인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이 이론들은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공적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가지거나 시험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과 특성은 하나같이 정의를 논하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 부분이 저자에게는 실수로 보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소득, 권력, 기회 등 모든 것을 정당하게 배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늘 생겨나는 소란과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을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합니다.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해 경쟁하는 여러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 어떤 정치 담론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가능한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민의식, 희생, 봉사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염려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적인 삶에서 시민이 보이는 태도와 기질인 마음의 습관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공립학교는 시민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시민의 미덕을 확실히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교육 그리고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같은 사회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민교육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과 전혀 다른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시장 논리 및 시장 친화적 사고가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의 침입을 막기 위한 비시장 규범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멋대로 다시 쓰길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입니다. 미국 내 빈부격차는 최근 수십 년간 계속 커지더니 급기야 1930년대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평등은 정치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정치 철학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나 합의라는 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일부 철학자들은 공리의 틀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부자에게 $100를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부자의 행복은 조금 줄어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의 총합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존 롤스도 재분배를 옹호하지만 그의 주장은 가상적 합의에 근거합니다.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가상적 사회계약을 한다고 상상한다면 누구라도 재분배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걱정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지나치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활은 더욱더 분리됩니다. 풍족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그 결과 도심 공립학교에는 어쩔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만 남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공공제도나 시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부유층이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만 남겨집니다. 이때 두 가지 악영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재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입니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꺼려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공적 영역이 공동화되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하여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매혹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관심을 쏟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합니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치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시민적 삶의 기초를 재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사적 소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이를 재건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도덕적인 참여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삶에 관한 문제에 공적으로 관여하는 행위가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와 법은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얽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강압과 배타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부가 이들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껏 익숙한 정도보다 더 왕성하게 정치,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공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우리는 동료 시민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 목적에서는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공적 생활 영역에서 그것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피해서 나온 존중은 피상적인 존중입니다. 그런 태도는 도덕적 이견을 실제로 회피한다기보다는 흔히 억누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발이나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공개 담론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 뉴스 저 뉴스에 휘청거리게 하며 추문이나 자극적인 기사 또는 하찮은 소식에 정신이 팔리게 만듭니다. 도덕적 이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적 참여를 한다면 상호 존중의 기반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시민이 공적 생활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배우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참여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합니다.